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중에서 지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인 분들, 이런 분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대학 입시에 매우 유리하다 라고 해서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입시 방법들을 잘 선택해서 하세요. 첫 번째는 3년 특례로 대학을 간다 라고 하면 3년 특례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죠.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기 학년, 1학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1기 학년을 포함하여 학생 부모 모두가 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고 체류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3년 특례는 대학마다 전형의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3가지의 전형 방법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서류평가의 방법이 있죠. 서류평가 방법으로 쓰는 학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류평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의대, 덕성여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에 해당이 되고 서류평가 전형에 해당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지필고사라고 한다면 인문계열은 뭡니까? 영어와 국어.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를 보는 학교고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이렇게 3개의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제 특례가 좀 변화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전형의 3가지의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쭉쭉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의 원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어차피 3년 특례 전형은 서울대가 없으니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죠. 두 번째, 서류평가 전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여기서 6회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한 4개밖에 없으면 서류평가 4개 쓰고 지필고사 2개를 쓰니까 원서 지원이 복잡해요. 그렇죠.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지필도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는 서류평가 제약이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숭실대학교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가면서 대학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다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류평가 전형이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은 자소서도 없지, 대학도 많지, 가고 싶은 대학도 몰려있지,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막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한국의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그 전년도에 지필고사를 보다가 서류평가를 확 바꿨더니 경쟁률이 팍 올라가더라. 이걸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쓰시는 분들 이런 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이 좋은 점은 상위권 대학이 집중되어져 있다. 또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데가 의대나 지대나 한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도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로 원서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지필은 뭐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필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자, 지필은 서류평가에 해당되는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안 됐어. 학교 성적 별로 안 좋아. 그럼 그냥 지필 100%로 다 가자. 이거잖아요. 흔히 말하면 여기는 성적 좋은 애들, 여기는 성적 좀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지필로 가는 거죠. 그럼 지필로 갈 수 있는 최상위권의 대학이 어디야? 그럼 지필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경희대, 건국대학교밖에 없어. 아, 지필로는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건국대밖에 없네. 그럼 지필로 막 용을 쓰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야? 그러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갈 수 있겠지. 아니면 어디를 갈 수 있어? 건국대 수의대를 가든지 아니면 대전대 한의대를 가든지 우석대 한의대나 우석대 약대를 가거나 아니면 아주대 인하대학교 의대를 가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이죠. 뽑는 인원도 1명, 2명. 거기에다가 대학도 너무나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희대, 건국대 정도 가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꼭 이러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 전형의 장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서류 전형 첫 번째 가고 싶은 대학이 다 서류 전형이야. 두 번째 서류 전형의 학과들이 워낙 많아.
서류 전형에 서류 평가도 없어. 이게 장점이죠. 하지만 서류 전형의 단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서류 전형은 만약에 올해 입시에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고등학교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스펙을 레벨업 시킬 수가 없다는 점, 이게 단점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류 전형은 재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 이게 단점이고,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쓴다. 수시에 9월 수시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사실상 적절한 구간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인 경우가 한정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데의 전형에서는 사실 전형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점이 단점이죠. 하지만 지필고사는 어떤 단점이 있나? 이러면 지필고사의 첫 번째 장점은 서류 전형은 그냥 확 원서 쓰면 되지만 지필고사는 지필 공부해야 돼. 지필 공부하려면 최소한 막 6개월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부담되죠? 두 번째, 지필고사를 기껏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경희대 건국대야. 야, 경희대 건국대가 사실은 엄청 높은 대학이고 좋은 대학인데 이게 이거 있잖아요. 원서를 쓸 때 바라보는 대학과 최종적으로 붙었을 때 바라보는 대학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원서를 쓰기 전이니까 경희대 건국대는 별로 안 높아 보여. 우리는 그냥 연세대 고려대 정도로 가야 될 것처럼 보여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서 지원하고 입결이 나오고 나면 경희대 건국대가 정말 높은 학교구나 라는 점을 아시게 되어질 텐데, 어찌됐든 지필고사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느끼는 지필의 단점은 첫 번째, 대학이 높지 않다. 두 번째, 지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필의 장점은 뭐야? 장점을 생각해보면 지필의 장점은 지필고사를 공부하면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 있겠구나. 지필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능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왜? 수능체제가 쉬운 이유는 첫 번째는 요즘의 교재는 대부분 요즘에는 지필고사라 하더라도 EBS 교재에서 연계가 많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수능은 EBS 교재의 연계 비율이 70%가 넘어요. 다시 말하면 EBS 교재를 활용하여 수능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특례도 마찬가지로 EBS 교재의 연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특례 공부가 수능 공부와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문제 출제 영역이나 범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공부하게 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필은 몇 개 과목을 보는 겁니까? 자연계로 예를 들면 수학과 영어 시험, 인문계로 보면 국어와 영어 두 과목밖에 안 보죠. 그러면 수능이라는 과목은 몇 개 과목이냐면 4개 과목이에요. 4개. 4개 과목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체제를 4개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 3개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럼 3개에서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야. 더군다나 특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영어가 국내고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국내고보다. 국내고 학생들이 영어로 1등급, 올해 같은 경우 영어 1등급 비율이 약 7% 정도. 원래 1등급은 4%인데 올해는 영어가 좀 쉬웠기 때문에 약 7%의 학생들까지 1등급을 맞았지만 실제 의대 가는 학생들도 영어 1등급 못 맞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학하고 특례 전형을 갖추고 오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영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영어 하나 빼고 나면 사실 2개의 영역에서 수능 체제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수능 체제라는 것은 올해 한 46만 명 여기서의 46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죠. 왜? 내신 성적은 너네 고등학교, 너네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 너네 학교 학생들끼리 본 시험이기 때문에 A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B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은 11월 16일 날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같은 시간에 시험을 다 보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전산 처리 완전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 점수 100분의 순위를 쫙 내리면 결국은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3년 특례 학생이 수능시험을 봤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보고 수능체제를 충족했다. 라고 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결국은 학력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를 공부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건국대라고 생각하지만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은 의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도 갈 수 있고 고려대도 갈 수 있고 이화여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학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고, 또 이런 수능체제는 결국은 뭐가 가능하냐면 재수를 했었을 때에도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재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재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평가 전형으로 재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아마 올해 입시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3월 달이 돼서 대학에 가신 분들 참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에 붙었는데, 내가 연세대를 붙었는데, 한양대를 붙었는데, 또 뭐 고려대를 붙었는데 학과에 부적응하거나 붙었는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서 다시 공부하거나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대학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컨설팅이 요즘에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사실상 다시 뭘 해야 되냐,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소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와 같은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원서를 쓰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자기소개서가 올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과 결정하고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구비해서 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서진을 다시 한 번 하더라도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요소가 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 첫 번째 장점은 가고 싶은 대학, 많은 대학, 준비에 간단하다, 자기소개서 안 쓰다의 단점이지만, 두 번째는 이 대학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선택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지필고사는 준비 과정은 복잡하지만 오히려 올해 서류 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붙기가 훨씬 수월하고, 지필고사에 붙은 학생들은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상위권 대학에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3년 특례 전형과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출 서류가 차이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3년 특례 전형이든 아니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원서를 쓰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공통서류예요. 이거는 핵심. 그 다음에 달라지는 점의 핵심이 공인화학 성적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공인화학 성적이. 아시는 것처럼 특례의 모든 전형에서는 공인화학 성적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공인화학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은 어학특기자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서경대학교 어학특기자 같은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공인화학 성적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전형에 공인화학 성적이 안 들어가요. 이 공인화학 성적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재학한 학생들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력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인화학 성적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외국에서 공부하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거예요. 왜?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터득하거나 습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나 AP나 ACT 같은 표준학력 지표도 3년 특례 전형에는 모든 대학이 포함이 되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 학교가 AP 학교인 경우에는 AP 성적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AP 학교인 경우에는 SAT 성적을 봤다면 SAT 성적까지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 같은 경우는 SAT 성적과 AP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를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유리하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기타 서류로는 3년 특례 전형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부 대체서식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냐?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리더십, 여기까지만 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서는 뭐를 담냐? 공인화학 성적, SAT 성적, AP 성적, 그 표준학력 지표 대부분 다 담죠. 거기다 수상, 봉사, 동아리 활동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뭐냐면 표준학력 지표와 공인화학 성적은 제출한다, 제출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학교의 GPA 성적 우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SAT 1500점 이상의 성적이 있으며 AP를 3개 이상의 만점을 맞았고 토플도 최소한 110점이나 100점 이상의 점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서류 전형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또 IB 스코어가 최소한 내가 4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서류 전형에 두루두루 대학에 원서를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표준학력 준비가 안 돼 있다. 난 SAT 점수가 1500점 이하이거나 1500점 준비가 안 돼 있다. SAT가. 나는 토플 성적도 낮은 편이다. AP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필고사를 하세요. 지필고사를 공부하는 게 결국은 수능체제를 맞추는 거고 지필고사와 수능체제를 연계하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특례와 그 다음에 9월 수시 전형을 분할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지원하냐면 2024학년도 대입의 일정을 보시면 보통 특례 원서 지원은 바로 이 시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3일부터 7월 7일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특례는 7월과 9월에 원서를 쓰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7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특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학교들이 적어요. 7월에 원서를 쓰고 나면 이 원서 지원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면 대부분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원서 접수가 나오죠.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재외국민 특례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를 쓰게 되어지냐면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수시 원서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냐. 7월 재외국민 전형에서 6개의 원서를 다 쓸 수도 있지만 이 중에 원서 지원을 만약에 4회를 원서를 썼다. 4회. 그럼 4회 원서 지원하고 원서 지원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9월에서 수시 전형으로 2회 정도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가 수능이 11월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7월에 원서 지원하고 8월이나 9월쯤에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학하는 시기는 1월, 2월, 3월 결국은 3월 달까지 그냥 놀아야 되거든요. 이때 입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백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 생각은 무슨 말이냐면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그럼 거기서 공부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7월 달까지 특례 공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약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기간에는 뭘 공부한다는 얘기냐면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수능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수능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점이 좋으냐.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023학년도 수능 영역별 등급 간의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등급은 수학의 1등급, 국어의 1등급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등급을 목표로 삼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3개 영역을 반영한다. 그럼 3개 영역이라면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이거 있겠죠. 탐구 1, 탐구 2 두 개 과목이 있으면 3개 영역을 반영한다. 만약에 자연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필수 반영하고 그 다음에 탐구는 2개를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영어는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1등급 맞고, 그쵸? 수학은 나는 좀 어려워. 수학은 어려워. 자, 그럼 수학은 2등급만 맞읍시다. 2등급 또는 3등급만 맞읍시다. 그 다음에 탐구는 잘해가지고 1등급을 맞거나 2등급을 맞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등급합이 3개 영역 등급합이 4. 3개 영역 등급합 4 하니까 생각나는 대학이 어디야? 동국대학교 와이즈 전형이 3개 영역 등급합의 4에 수능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죠. 아니면 3개 영역 등급 4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개 영역 등급합이 5가 되는 거죠. 수학을 3등급만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작년도의 수능 등급간 구간 점수를 보게 되면 수능의 경향성이 2023학년도에 수능의 만점자가 딱 3명이 나왔고 2022학년도에 수능의 만점자가 딱 1명이 나왔어요. 학생 수가 느는 것보다는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처럼 다수생이 많이 늘거든요. 시험을 여러 번 보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다수생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반복 학습에 의해서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만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다수생이 느는데 만점자는 안 늘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결국은 뭐냐면 만점자의 숫자나 비율이 많아지면 결국 입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결국 만점자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변변력 있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킬러 문제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2문제, 3문제 정도의 킬러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1등급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나 1등급에서 만점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 다시 말하면 2등급이나 3등급에 도달하기는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예전보다 2등급이나 3등급은. 이 비율 자체가 2등급이나 3등급의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1등급에서 좀 더 위에 1등급에서 좀 더 위에 상위 구간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로 2등급이나 3등급을 맞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어렵지 않다는 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만점 상위 구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게 수능의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는 만점 상위 구간을 목표로 삼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의 구간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충분히 수능에서도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된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 야, 지필고사 공부하니까 서류 전형으로 대학 가야 상위권 대학 가는 거야. 서류 전형으로 가야 상위권 대학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SAT 성적이나 IB 디플로마나 토플 성적이나 AP라든가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강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지역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그런 준비가 충실하게 되어져 있다면 3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 가세요. 하지만 나는 그런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그런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학교 GPA 성적을 잘 만들어요. 일단 GPA 성적을 성취도 평가에서 A를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대비 다시 말하면 수능 대비 그 다음에 지필고사 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필고사를 해서 갈 수 있는 의대를 보면 자,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자, 3개 영역을 보니까 가천대는 3개 영역 등급합이 3입니다. 그렇죠? 4개 영역 중에 자, 높죠? 3개 영역 등급합이 3이면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과학도 1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높아요. 자, 그럼 쭉 내려가 보면 3개 영역 등급합이 5 가톨릭 관동대학교 CKU 종합전형에서 8명을 뽑습니다. 자, 우리가 특례 전형에서 의대는 몇 명을 뽑습니까? 한 대학에 보통 1명, 2명, 많은 대학에 3명, 대부분의 대학에 1명, 2명밖에 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적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의 의대 선발 인원을 보면 아주대학교 20명, 경북대학교 22명, 동국대학교 8명,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10명, 원광대학교 26명,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39명 정도 모집 인원을 뽑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3개 영역에서도 3.3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3개 영역에서 3.6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체제를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수능 체제가 높은 구간의 원서를 쓰겠지만 수능 체제가 잘 안 나온다. 그럼 3.5, 3.6 구간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대학교, 경상대학교 일반, 가톨릭대학교, 원광대학교 서류면접전형 같은 데 의예과에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의예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도 보면 약대는 4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가 몇 개 없죠. 대부분 3개 영역. 그리고 의대보다 수능 체제가 낮아요. 보시는 것처럼 35, 36, 37, 38까지 있습니다. 지금 38까지.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준용은 38. 그 다음에 37에 해당되는 게 전남대학교 교과후사 전형, 전북대학교 큰사랑, 경상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 7이니까 3개 영역 등급합 7에 과탐 한 과목이면 어떻게 하면 돼? 영어 1등급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수학 못해? 그럼 수학 5등급 맞아. 그리고 과탐 1등급 맞으면 7이네.
그치? 이게 수능 최저가 충족된 거예요. 충족이. 자, 수의학과를 보겠습니다. 수의학과도 보면은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35, 36, 37 정도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개 영역 공부하면 무조건 다 1등급 맞거나 무조건 다 1, 2등급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 따라서는 2등급 맞아도 된다. 어떤 과목은 3등급을 맞아도 수능 최저가 가능하다. 이런 점들이에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잘하면 서류평가, 공부 못하면 지필고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평가 전형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꼽으라면 재수를 만약에 하게 되어진다면 서류평가 전형으로는 사실상 재수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까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까지 폐지가 되어진 상황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취득한 SAT 성적이나 공인어학 성적 등등등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평가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 끝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을 바꿔서 가려고 한다. 그럼 그때 지필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지필고사의 장점이 바로 이거랍니다. 첫 번째는 지필고사로 원서를 썼을 때 올해가 특히 기회다. 서류평가 전형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여 상위권 대학에 도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뜻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더 공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우수,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문과는 지금 보면은 영어 3등급 그러고 난 다음에 2개 과목 등급합이 4입니다. 영어를 제한 2개 과목 등급합이 4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을 포함하여 2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이런 경우 수능 최저라는 거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만약에 충족을 못하면 지원자 4명 중에서 1등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게 최저 조건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설령 1등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2등도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나는 원래 꼴찌였지만 나만 수능 최저 충족했어. 그러면 나만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고 보통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은 10명 지원하면 한 3명 정도 충족한다. 다시 말하면 30%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니까 10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을 따지면 수능 최저를 따지면 3대 1밖에 경쟁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서류평가 분과 100%인데 수능 최저가 문과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 자연계는 2개 영역 등급합이 5 있죠. 이렇게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을 바라볼 때 이런 점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특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례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특례는 3개의 전형 방법,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방법, 지필고사 방법, 그 다음에 면접 전형 3개의 전형이 있어. 나는 특례를 서류로 갈 거야. 나는 특례를 지필로 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지? 첫 번째, 가고 싶은 대학이 다 몰려있다. 두 번째, 많은 대학을 선발한다.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원서 접수가 간결하다. 이게 장점. 그 다음에 지필고사의 장점이 뭐죠? 지필고사는 장점을 첫 번째로 꼽는다면 내가 표준학력 지표나 학교 GPA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필고사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 대학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 이게 있죠. 하지만 단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지필고사를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건국대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필고사를 갈 수 있는 대학은 경희대 건국대밖에 없어가 아니라 지필고사를 갈 수 있는 대학은 3년 특례에서는 경희대 건국대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수시 전형에서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연세대, 고려대를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재수의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재수의 기회도. 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만약에 올해 불합격하게 된다면 내년에 원서 지원의 기회가 사실 없다는 거.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스펙을 레벨업 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연세대 고려대를 붙었는데 나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서류평가 전형으로 의대가 안 돼요. 그쵸? 안 되겠죠? 작년에 연세대 정도를 붙었기 때문에 서류가 레벨업 되지 못하는 상태라면 서류 전형으로 또 3년 특례 전형에 원서를 써서 연구대를 뽑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 계시는 3년, 4년 동안 거의 지필고사 공부 안 하다가 내가 불과 몇 개월, 보통 더군다나 특례 같은 경우들은 7월, 8월에 원서 쓰고 7월에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7월과 8월 사이에 대학교고사 시험 보고 9월에 최초 합격자 발표 나긴 하지만 최종적인 발표가 12월 15일 정도에 발표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특례가 공부를 하는 시기, 특례 재수를 하는 시기가 12월이나 1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필고사 공부해서 대학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늦는다. 이런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또 현재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이번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요런 점, 다시 말하면 지필고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과 단점, 서류 전형의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과 장점을 고루 보셔가지고 이런 입시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특례 원서 접수 시기는 7월, 발표 시기는 8월과 9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3월달까지 공백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수능 시험이 11월 16일 날 올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능 원서 접수는 대부분 8월 말 정도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 꼭 하셔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렇게 2024 특례 플러스 해외 고등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학습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번에 원서를 쓰셔야 되는 분들, 또 작년에 특례를 원서를 썼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 뭐 중앙대나 한양대나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에 붙었어. 뭐 숭실대도 붙고 국민대도 붙고 작년에 특례를 붙든 서류를 붙어서 원서를 썼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올해 다시 원서를 써서 상위권 대학에 도약을 하시려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입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년 특례 필답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 또 입시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